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혼한 40대 주부입니다. 어디다 이야기라도 해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아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글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다 보니 이야기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남편하고는 서로 장사하다가 알게 된 사이예요. 저는 당시 시장에서 분식집을 했고 남편은 신발 가게를 했어요. 6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희 친정오빠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사하는 동안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저를 귀엽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귀자 어쩌자 말은 정확히 오가지 않았지만 점점 연인 사이처럼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지낸 지 4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양가에서도 흔쾌히 허락한 결혼이었기에 모든 게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네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임신을 했고 남편과 상의 끝에 제가 하던 분식집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자니 그건 그거대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한 3년 동안은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업주부가 되면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게 되었는데 막상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보니까 제 생각만큼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장사하는 스타일이 앞에서 남기고 뒤에서 밑지는 식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너무 적을 때는 친정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기도 했었네요.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철딱서니 없이 바로 친정어머니한테 도와달라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엔 남편에게 더 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장사가 안 돼서 없다고 하거나 마치 제가 돈을 헤프게 써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식이었으니 솔직히 나중에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말도 꺼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온라인 쇼핑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시장에서 신발 사시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남편더러 이참에 우리도 신발 가게를 접고 다른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었는데 대번에 저더러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한다고 까부냐는 식인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도 남편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기 전에는 6년이나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후로 저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남편이 고집까지 피우는 마당에 그걸로 실랑이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시간은 훌쩍 흘러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여러 엄마들을 보고 있으니까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간 우리 애 해줄 것도 못 해주고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한테 3천만 원을 빌려서 도시락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났어요. 사실 분식집을 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저는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음식 쪽에서 좀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무슨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한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달까요? 그리고 솔직히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워낙 어렸다 보니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껏해야 테이블이나 치우고 설거지나 하게 되지 제가 음식을 만들 기회는 전무했어요. 그런데 반찬 가게는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똑같은 메뉴이긴 했어도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었어도 주인 할머니랑 이모님들한테 배워가면서 직접 한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껏해야 끓이고 버무리는 수준이었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때 배운 게 밑거름이 되어서 도시락 가게 운영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너도 버니까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나왔습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반반씩 내자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외벌이 하느라 힘들었고 그래서 시부모님도 제대로 못 챙긴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말이에요. 뭐라고 꼭 집어 말하긴 어려웠지만 치사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칼같이 150만 원씩 각출해서 썼어요.
양가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나 경조사 비용도 네 지인이냐 내 지인이냐 따져가면서 했고 그렇게 따지기 애매한 사람이면 딱 절반씩 부담했지요. 친정어머니가 부부지간에 그렇게 정없이 사냐면서 혀를 차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이미 사랑해서 산다기보다는 애 때문에 산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하기엔 왠지 엄두가 안 났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좋게 생각하는 성격 때문인지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던 적도 있어요. 그간 제가 어려울 때 친정에서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동안 남편 눈치를 살피느라 막말로 사과 한 상자 사드리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창 돈 버는 재미에 빠져있던 무렵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워낙에 건강하셨기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지 몰랐는데 심장마비였어요. 친정아버지 코골이가 심해서 친정어머니랑 방을 따로 쓰고 계셨는데 그런 와중에 돌아가신 거지요. 친정어머니가 당신 탓이라며 얼마나 자책을 하시던지. 저나 친정오빠가 그렇게 생각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게다가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셨던 탓인지 친정어머니는 친정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시기를 몹시 힘들어하시대요. 그래서 친정오빠가 2달 정도 모시고 살았는데 언니도 친정어머니도 서로 힘들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상의 끝에 살고 계시던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보증금 4억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온 돈으로 됐고 훗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보증금은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친정오빠랑 저랑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요.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었는데 친정오빠가 먼저 이런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며 자기가 나서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친정오빠는 장가갈 때 친정어머니가 따로 집을 해주신 반면 제가 결혼할 때는 친정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친정오빠만큼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친정오빠가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데 전 정말 몰랐답니다. 외에도 친정오빠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남편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남편더러 친정어머니가 힘들어하셔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알아서 잘해 한마디였으니까요. 관심이라곤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한테 제가 뭐 한다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실버타운으로 모셨다고만 말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후로도 남편은 말이라도 장모님 뵈러 한번 가보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고요. 한편 저희 시어머니는 신우와 함께 살고 계세요. 신우는 남편보다 4살이 많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도 있습니다. 남의 집 일이라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그렇지만 월세 전세 반전세를 전전하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적적할까봐 걱정이네 어쩌네 하더니 은근슬쩍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이라고 해야 할지 이후로 생활비는 신우네가 낸다대요. 그런데 사실 어디 살든 세 식구가 살려면 생활비는 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우가 자기들이 시어머니 생활비를 댄다고 표현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거든요.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신우는 누가 물어보면 꼭 자기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속사정을 다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신우가 저랑 저희 남편이랑 있는 자리에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은 어떻냐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야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저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보증금이 얼마고 시설은 어떻고 그랬더니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비싼 곳에 계시냐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일단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 주제로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가고 얼마 후 신우가 또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더니 좋아하시더라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대요.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 한번 가보면 좋을 건데 왜 나한테 그러나 싶었지만 일단은 알겠다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때만 해도 그저 저한테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 이야기를 꺼내줄은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신우가 말문을 열기를
자기는 시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드리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사시는 집을 파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도 그 집안 며느리로 산지 10년이 넘었으니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될지 대충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재산이랄 게 시아버지랑 사시던 그 집 말고는 아예 없으세요. 땅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으시고 연금도 받으시는 노령연금인가 그게 전부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파셔야 하겠다 하니 신우가 대번에 얼굴색을 바꾸면서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할 거랍니다. 그러니 저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러냐 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집을 안 팔고 무슨 돈으로 실버타운에 보내드리고 싶다는 건가 싶대요. 그리고 그때 신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본 실버타운 보증금이 5억인가 그렇다며 그걸 저희 부부더러 반 정도 보태달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하셔야지 갑자기 그걸 왜 저희한테 보태달라고 하시냐고 그건 어렵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친정어머니는 몇 년째 실버타운에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못 들으셨냐고 친정어머니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제 주머니에서 나왔지 남편한테서는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드리든 어쩌든 그에 관해서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하시라 했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남편더러 너는 입이 없냐 왜 말이 없냐 진짜냐 따발총처럼 쏘아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더러 내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뭘 화를 내느냐고 할 이야기 더 있으면 언니랑 나가서 하고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남매가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길래 저도 왜요? 한마디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음악 틀고 있었네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거실로 나가니 신우는 그새 갔는지 안 보이고 그래서 평소랑 다름없이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저더러 진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면서 너무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너무하냐니까 솔직히 제 가게 장사 잘 되는 것도 자기가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용돈을 한번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있냐? 여행을 보내드려 본 적이 있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한창 도시락 가게 시작하고 자리 잡내만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너도 돈 버니까 생활비 반반 내자 어쩌자 했던 사람이 누군지 잊었냐고. 그렇게 먼저 성 긋고 니 돈 내 돈 나눌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더러 너무하다니 당신이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도 맞받아쳤어요. 저녁 준비고 뭐고 성질이 나서 애만 데리고 나와서 저녁 사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얘기 좀 하자더니 아까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로 나오더군요. 저더러 신우네 사정도 생각 좀 해달랍니다. 알고 보니까 신우랑 시매부가 시어머니네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신우네 사정이고 막말로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실버타운 보증금 2억 5천을 줄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찌나 남편이 애걸복걸인지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은 돈을 얼마나 모아뒀냐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하다못해 한 1억 5천은 있다고 하면 그래 실버타운 보증금이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돌려받는 거니까 하고 제가 얼마라도 보탠다는 심정으로 해줄까도 싶었거든요. 미운하고 우나 남편 어머니고 제 자식 할머니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모아둔 돈이 어딨냐입니다. 그달 벌어서 생활비 대고 나머지는 사업에 재투자를 했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제가 정말 하다못해 신발 가게가 1개에서 2개로 늘었다거나 무슨 공장을 차렸다거나 그랬으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모아둔 돈도 없다 하니 정말 황당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지금 나더러 그 큰 돈을 해달라는 거냐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돈 10만 원 줘본 적 있냐고 그것도 아니면서 정말 사람이 뻔뻔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며느리란 사람이 왜 이렇게 시어머니 일인데 계산적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랑 못 산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순간 눈 돌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위 노릇을 한 줄 아냐고 잘됐다고 이참에 그냥 이혼하자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내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던데 너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애 데리고 당장 갈 만한 친정이랄 곳도 없고 그렇다고 친정오빠네로 가자니 언니 보기도 남사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이혼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이냐며 하도 고집을 피워댔기에 결국 변호사 사서 소송하고 2번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만큼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애를 키울 테니 양육비를 저더러 달라고 했지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남편보다 상황이 좋았기에 원래도 양육권은 엄마 쪽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말 치사하고 더럽겠다 싶어서 아파트를 제가 갖는 선에서 정리했어요. 아파트 살 때도 솔직히 남편보다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 손해보는 게 무서워서 남편하고 매달 양육비로 실랑이 할 바에는 아파트 받고 신경 끄고 사는 게 낫겠다 싶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는 아직 이혼했다 소리는 못했습니다. 워낙에 남편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 어차피 저희들 사이가 안 좋다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시기도 했는데 굳이 이혼했다 소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친정오빠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오빠는 저더러 잘했다고 하대요. 제가 괜히 애 때문에 참고 살다가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다며 그렇다고 오빠가 돼서 이혼하라 소리를 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던 차였다면서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언제 실버타운에 가겠다고 했냐며 신우한테 괘씸하다고 크게 혼을 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저더러 마음 풀고 자기 남동생 한 번만 봐주라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볼수록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 저기에 다시 발을 담글 순 없다, 그런 생각이었달까요. 그래서 지금은 애랑 둘이 사는데 애가 철이 든 건지 제 앞에서 웬만하면 아빠 보고 싶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괜히 저랑 남편 때문에 애가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애도 이해해주겠지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제 일 열심히 하면서 좋은 엄마이자 좋은 딸로 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양가 어른들이 손자보기를 무척이나 고대하고 계시긴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애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 말고 저희 명의로 된 아파트부터 장만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네요. 양가 어른들 특히나 시댁에서 이런 저희의 선택을 많이 아쉬워하시기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평생 저희 애를 책임져 주실 것은 아니니 시부모님 욕심대로 따라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온 이유는 시부모님의 이런 요구 때문은 아니고 신우 때문이에요. 신우의 지멋대로 계산법 때문에 요즘 정말 환장할 것 같거든요. 남편과는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우연한 기회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알고 지낸 세월이 짧지 않다 보니 연애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어요. 서로 성격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어느 정도 알 건 다 아는 사이였으니까 다른 연인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게 저희는 크게 필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귄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 이야기 나오고 바로 양가 어른들에게 허락받고 그렇게 식을 올렸습니다. 식을 올릴 당시 시댁에서는 1원 한 푼 받은 게 없고 친정에서는 8천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남편이 모아둔 돈이 6천 정도 있었던 반면 저는 2천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남편 직장 연봉이 제 직장 연봉보다 1,000만 원 정도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레 메꿔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장 누가 얼마를 해오고 어쩌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요. 이후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합치고 대출도 받아서 20평대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전세라서 당장 달달이 나가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애를 갖기는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당장 몇 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아껴 쓰고 돈은 최대한 모으자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사할 때는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이사하자고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그런 제 생각에 동의해 주었고 따라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더니 저희가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지 1년쯤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신혼회까지 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남편이 우리는 벌써 8천을 모았네 어쩌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차 싶어서 남편더러 못하러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눈치를 줬지만 술에 취한 남편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냐면서 자기가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6년에서 6천을 모았는데 둘이 1년 만에 8천을 모았다며 어찌나 8천 타령을 해대던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그리고 신우는 연신 대단하다 소리를 해대더니 저더러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았냐고 자기도 비결 좀 알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결이랄 게 없었고 굳이 따지자면 주식을 좀 했었는데 거기서 수익을 크게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부럽다면서 정말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적당히 웃어넘겼네요. 그런데 그 모임 이후로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나 신우가 부부끼리 한 번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어요. 신우는 저희보다 몇 년 일찍 결혼해서 애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심해부랑 저희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통점이랄 것도 딱히 없고 그래서 사이가 나쁠 건 없었는데 그렇다고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할 만큼 편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그런 신우가 갑자기 뜬금없이 부부끼리 만나서 밥을 먹자 하니 뭔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 싶대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돈 이야기일 줄은 모르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우의 초대를 받아 신혼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가 신혼회를 처음 가본 날이기도 했지요. 사실 신혼회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저희 집에 오는 일은 자주 있었어도 제가 굳이 신혼회 갈 일은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신혼회는 생각보다 의외였습니다. 신우가 항상 명품백만 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따로 물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신혼회가 시쳇말로 돈 꽤나 만지면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안이 정말 말도 못하게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정리정돈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엉망진창도 그런 엉망진창이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짐을 이리저리 밀어두고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는데 신우가 먼저 저희더러 집안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지금 사는 게 아니야 라며 말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어떤진 몰라도 제가 보기엔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계속해서 이게 다 심해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되었다며 시쳇말로 밑밥을 깔더니 저희더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대요. 저랑 남편이 서로를 한번 쳐다보고는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자기네 2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200도 아니고 2천이라니 누군가에겐 작다면 작은 돈이겠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로 큰 돈이었어요. 2천을 꼬박 일해서 벌려면 남편이랑 제가 못해도 세 달은 숨만 쉬고 돈은 한 푼도 않으면서 일만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돈거래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싫다고 눈치를 주려는데 그러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무슨 2천만 원이냐고 돈이 어딨냐며 정색을 하대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지요. 그런데 신우가 지난번에 돈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없다고 그러냐면서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심해부까지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얼마나 입장이 난처했겠어요. 남편이 신우더러 누나 여러 사람 불편하게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말라고 신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해부가 신우를 말리기는커녕 한다는 소리가 그러지 말고 좀 도와달라면서 설마 자기들이 떼먹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어쨌든 큰돈이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곤 간신히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진짜 속내가 뭔지는 알 수가 없었고 혹시나 제가 남편 마음을 해치진 않을지 걱정이 되다 보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싶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순순히 자기도 그렇다며 알겠다고 하대요. 하지만 이튿날 신우에게 남편이 상의해봤는데 역시 돈은 못 빌려줄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신우가 울고 짜고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이 상황을 알게 되셨고요. 시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저희 둘을 앉혀놓고 한참이나 설교를 하셨습니다. 부모 죽고 나면 세상 천지에 의지할 건 핏줄 나눈 남매뿐이라면서 그까짓 돈 2천 때문에 누나 마음에 대못 박지 말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렇게 표현하면 욕먹겠지만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자꾸 그까짓 돈 2천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신우는 그까짓 돈 2천이 왜 없는 거며 그까짓 돈 2천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시면 안 되는 거냐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걸 간신히 참았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빌려주자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달릴 만큼 시달려서 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기에 저도 더는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2천을 빌려줬습니다. 신우가 1년 내로 갚겠다길래 제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통장에서 왔다 갔다 한 거래 내역도 있는데 무슨 차용증까지 쓰냐면서 저더러 야박하다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가족 간이더라도 일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니까 자기도 더는 뭐라 말을 못하고 꿍시렁거리면서 알겠다 하대요. 그리고 이 차용증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이후로 약속한 기간이 1년이었으니 1년 동안은 신우 앞에서 정말 2천만 원의 이응자도 안 꺼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달이 되던 때까지도 신우는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슬쩍 운을 띄우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대요. 남편도 아마 자기 누나니까 웬만하면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 나오기 전에 누나가 알아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겨울이 지나 2023년이 되고 지난달 시아버지 생신으로 시댁에서 모일 때까지도 신우는 2천만 원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안 하더군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신우에게 빌려간 돈은 도대체 언제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돈? 무슨 돈? 다 갚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저는 남편이 신우한테 돈을 받은 건가? 받아서 나 몰래 어디 다른 데다 썼나? 그런 생각에 당황스럽기도 했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옆에서 저희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신우더러 누나가 돈을 언제 갚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잖아. 그걸로 퉁쳐주는 거 아니었어?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도대체 뭘 얼마나 챙겨줬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희보다 더 황당하다는 듯이 어머어머 그러더니 내가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애기 태어나면 쓰라고 용품이며 옷도 잔뜩 줬는데 너무한답니다. 신우가 줬다는 먹을 건 어디서 얻어온 김치들이었는데 솔직히 저나 남편이나 김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먹고 싶으면 마트에서 소량으로 사다 먹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자꾸 김장김치 한 포기, 열무김치 한 통, 깍두기 한 통 이런 식으로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라고 맨입으로 받아 먹었겠어요? 저희가 비록 부탁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상 롤케이크든 상품권이든 그때그때 상응하는,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의 보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곰팡이가 핀 반찬을 가져다 줬지만 그때도 본인도 몰랐으니 그랬겠지 싶어서 별말 않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애기용품에 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당장 애를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자고 자꾸 남들이 쓰던 애기용품이며 옷을 얻어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깨끗하고 좋은 거면 말을 하네요. 얼룩에 여기저기 터지고 막말로 버려야 하는 걸 저희 집으로 들고 오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차마 쓰레기니까 가져오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집에 마땅히 둘 곳이 없으니 마음만 받겠다고 더 필요한 사람한테 주시라고 몇 번이나 완곡히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혼자 신나서 갖다 날라대더니
이제 와서 그딴 걸로 2천만 원 하고 퉁을 치는 줄 알았다는 게 말이 되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장난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터진 입이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는 진짜 남매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자기는 지금 돈 없어서 못 갚는다고 배째라대요. 그리고는 그까지 돈 2천 가지고 진짜 너무하다면서 저희더러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나요. 신우가 아나무인으로 나오니 저희 남편도 화가 얼마나 났던지 누나나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시부모님과 시매부가 저희가 얘기를 나누던 작은 방으로 쫓아들어오대요. 시매부가 신우더러 무슨 일이냐 하니까 신우가 진짜 자기가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알았는지 돈 때문에 자기가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하냐면서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님 아버님이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넌 돈밖에 모르냐고 어떻게 누나한테 그러느냐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게다가 저를 보시더니 너는 신우가 엄연히 윗사람인데 어떻게 윗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냐면서 돈이면 눈에 뵈는 게 없냐입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저희더러 부부가 쌍으로 돈독이 올랐다면서 한심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저도 더는 당하고만은 못 있겠더군요. 그래서 신우더러 차용증 썼던 거 기억나냐, 그걸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어려울 땐 아쉬운 소리하고 사람 난처하게 해서 돈 빌려가고 이제 와선 배째라고 나오는 거 사기라고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냐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고소 소리가 나오니 정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신우는 어디서 뭘 들었는지 가족끼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빈정거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한 번 되나 안 되나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신우 통장으로 간 내역도 있고 그간의 문자도 있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한다면서 제 탓을 하시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이었고 남편이 저를 말리려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은 시매부한테 누나가 저렇게 나와도 매영이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해야지 어떻게 누나더러 저러라고 부추길 수가 있냐면서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매번 말아먹는 거 아니냐고 아주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매부는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로 찍소리도 못하고 먼 산만 보고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 생신이고 뭐고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먼저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내내 남편은 도통분을 삭히지 못하면서 저에게는 볼낯이 없다며 미안하단 말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괜찮다 했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낸 이후에도 신우랑 잘 지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건 걱정 말랍니다. 자기야말로 2번 다시 상종도 하기 싫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신우와 막말로 피 터지게 싸워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의 각오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며칠 전 어머님 이름으로 2천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어머님이 저더러 이제 돈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며 가서 신우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오라대요. 그래서 돈은 신우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어머님 주머니에서 나온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단 말은 안 했어요. 원래 제 돈이고 제가 제 돈 빌려주고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이자 한 푼 못 받은 게 오히려 열받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신우한테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사과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거든 생각을 고쳐먹으라 전해달라 했네요. 그리고 남편도 어머님더러 계속해서 전후사정 상관없이 누나 편만 들거면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야말로 그깟 돈 2천만 원 때문에 아들 내외랑 영 끊게 생기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정말이지 가족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이건 뭐 빚진 사람이 더 큰 소리를 내는 세상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혼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착잡한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다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 또한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연애 중에는 남자친구와 크게 다퉈본 적이 없음에도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다툼이 아니라 파혼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서 이렇게 된 거라며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이래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저 때문에 당신 아들이 인생 낭비를 했다며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솔직히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어머님이 하시는 말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쳇말로 저한테 씨알도 안 먹혔달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정말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된 건지 황당하기는 해요. 그래서 하소연도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하고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나이도 2살 차이밖에 안 났고 알고 보니 서로 서울에서도 인근에 위치한 대학에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대화거리가 끊이질 않았고 사귀는 1년 동안 비교적 무난하고 원만하게 만났어요. 둘 다 데이트를 하는 날이 아니면 집하고 직장 정도를 오가는 패턴이라서 서로 크게 신경 쓰이게 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는 달랐지만 둘 다 공기업을 다니고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도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으로 예비시댁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데이트하는 동안에는 남자친구가 오빠라곤 해도 2살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 거의 더치페이를 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3번 데이트를 하는 수준이었으니 남자친구에게도 저에게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경제력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예비시댁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어머님의 경우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다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어머님 본인이 말씀하시길 체력이 약해서 어디 남의 밑에서 일할 사정이 안 되었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사업을 하셨지만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시고 지금은 지인의 건물 관리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솔직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라고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아버님 연세가 66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일을 당장 쉬실 수 없는 형편이었고 나아가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별다른 도움을 주실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저는 며칠의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우리 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않냐며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확히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고 혹시 주식이나 어디 투자해 놓은 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좀 당황해하더니 그런 게 중요하냐입니다. 자기가 얼마 버는지 제가 알고 있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럼 결혼 준비며 신혼집이며 그런 거 할 때는 누구 돈으로 어떻게 할 거고 예산은 어떻게 잡냐고 제가 따지듯 물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건 미처 생각을 못했다나요. 먼저 결혼하자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건 생각을 못했다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솔직히 정말 도닦는 심정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자니까, 남자라서 남자들은 원래 세세한 건 놓치는 일이 많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만 그래도 이해해보려고 했지요. 남자친구에게 지금 당장 현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대요. 그래서 주식이나 다른 건 뭐 없냐고 하니까 하나도 없답니다. 주식을 해본 적은 있지만 1,000만 원 정도 잃고 접었고 다른 건 관심이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면 오빠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보태주실 생각이신지 혹시 이야기해 본 적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남자친구가 꽤나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줄은 몰랐던 거겠지요. 남자친구 말이 솔직히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자기는 안 받고 싶답니다. 자기가 벌어서 드리고 가진 못할 망정 나이 33세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는 않다나요? 그래서 저도 더는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그러냐 했습니다. 뭐 저도 기대가 없었으니까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친정부모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실망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십니다. 두 분 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고 결혼식도 시에서 올려주는 합동결혼식으로 치르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두 분 특유의 근성과 부지런함으로 가난을 극복하셨고 지금은 어디 가서 적어도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사실 형편은 되십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부동산 투자가 떠오르기 시작한 시기에 저에게 결혼 자금을 미리 주는 거라 하시며 2억을 주셔서 제가 그 돈에 대출 1억 5천을 더해 직장 근처에 아파트를 샀고요. 그런데 아파트를 산 이후로는 버는 족족이 대출을 갚다 보니 솔직히 당장 들고 있는 현금은 500만 원 남짓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게 결혼할 때 문제가 될 거라곤 조금도 생각치 않았던 게 아무리 대출이 끼어 있다고 해도 제가 집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파트를 팔기만 하면 대출은 한 번에 갚을 수 있을 만큼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있던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당신들이 저에게 남부끄럽지 않게 해주셨다 생각하고 계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자친구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저희랑 비슷하거나 나은 환경을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결혼할 땐 돈보다 중요한 게 많은 법이라며 남자친구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둘 다 앞날 창창한 젊은이들이니 당장 돈이 좀 없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시쳇말로 까놓고 말해서 남자친구 쪽에서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색내자고 유세 부리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솔직히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자 쪽에서 7억이 넘는 아파트를 해가는데 남자 쪽에서 6천만 들고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 쪽에다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계며 정장이며 뭘 해줘야 하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다 제 마음 같지 않다더니 남자친구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양가에서 결혼 허락을 받고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중이었는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집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로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짐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자기 6천만 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파트에 대출이 1억 정도 남아있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모았다는 6천만 원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면 저희가 결혼식을 비롯해 신혼여행도 그렇고 혼수도 그렇고 그런 걸 지불할 형편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대출은 대출대로 두고 일단 남자친구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치르자고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 돈으로 차를 한 대 살까 그 정도 이야기만 오가는 중이었달까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남자친구더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6천만 원을 저를 주고 대신 제 아파트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하셨답니다. 아직 집에 대출이 1억이나 남아있으니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집을 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어머님 말씀대로 하면 돈이라고는 내가 가진 500만 원이 전부인데 그걸로 결혼식이며 뭐며 다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오빠 생각에는 그러면 7억짜리 아파트에 6천만 원을 내고 공동명의를 하라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우물쭈물하더니 6천을 보태고 남은 대출 4천도 같이 갚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 오빠 말대로 남은 4천을 같이 갚는다고 쳐도 그래봤자 오빠가 쓰는 돈이 1억이 안 되는 건데 정말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더러 그렇게 따지다 보면 뭐 10원짜리까지 따질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저도 너무 황당해서 처음으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지요. 그래도 사실 그 순간 바로 파혼하자 소리는 못했고 혹시 내가 뭘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며칠 동안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7억짜리 집에 대출 1억이 있다고 집을 해온 게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공동명의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가 싶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와 만나 공동명의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오빠 돈으로 결혼식이며 필요한 데 쓰고
남으면 차를 사던지 하자고, 그게 아니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가 이해가 안 된답니다. 자기 돈으로 대출을 갚으면 매달 나가는 원금하고 이자가 아껴지니까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지 않냐면서 결혼식이랑 다른 돈 들어가는 건 일단 카드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축의금도 들어오니까 그걸로 대충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면서 차도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까 안 사도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동명의는 못 해준다니까. 저더러 야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막말로 자기 돈 6천으로 자질구레한 데다 다 쓰고 나서 저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며 저한테 너무 이기적이라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데 저는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뭘 걱정하는지 아예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앞두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를 얼마나 볼지 그런 걸 따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이 끼쳤달까요. 그래서 그전까진 제가 남자친구가 행여 기분이 상하진 않을까 싶어서 돈에 관해서는 할이야기를 돌려서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정말 배려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먹는 건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어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의 논리면 나야말로 오빠 말대로 공동명의해줬다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는 거예요. 사귀는 동안 의견이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이 안 통한다 싶은 적은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보이는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말이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더러 아무래도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오빠 도움이 없어도 빚은 내가 혼자 갚을 수 있고 차도 내가 필요하면 살 능력은 된다고. 나는 오빠가 가진 게 없어도 딱히 바라는 게 없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닌 것 같으니 결혼은 안 하는 게 낫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증스럽게도 제가 자기 예상보다 세게 나가서 그런 건지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나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지자고 말은 해놨으니 막말로 남자친구 쪽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건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처음엔 전화를 그렇게 해대더니 1시간에 10몇 개에 달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제 회사 이메일 주소로 사적인 이메일까지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도 사회생활하니까 회사 메일로 사적인 내용을 보낸다는 게 서로에게 얼마나 좋지 못한지 뻔히 알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찌질하고 경솔한 행동에 저는 그나마 남아있는 정도 뚝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떻게 된 건지 한 번밖에 뵌 적 없던 남자친구 어머님까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로비에 보는 눈도 많고 아는 얼굴들도 있어서 일단 근처 카페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무슨 일로 오신 거냐 물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저희 헤어진 거 못 들으셨냐고도 했고요. 그러자 그 일 때문에 오셨다면서 저더러 너무 괘씸해서 한마디 하러 오셨다나요. 황당했지만 여전히 회사 근처라서 저도 똑같이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님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당신 아들 나이가 33으로 저만 아니었으면 더 참하고 잘난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면서 제가 당신 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아파트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저한테 사귀자고 따라다닌 것도 남자친구였고 결혼을 하자고 든 것도 남자친구였는데 뭘 제가 시간 낭비를 하게 했다는 건지 오죽할 말이 없으면 억지도 저런 억지를 쓸까 싶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결혼을 하래요. 공동명의는 안 해도 되니까 대신 대출은 저 혼자 갚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기타 비용도 제가 부담하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더는 말 안 하겠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서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을 하느냐고 받아쳤어요. 뭐 얼마나 별 볼 일 있는 남자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막말을 하네. 어쩌네 그러더니 피해 보상받을 거라고 고소한답니다. 정말 오렌지 주스 한 모금 마셨다가 그대로 뿜을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고소 많이 하시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게 엊그제 있던 일로 이제 남자친구는 저더러 독한 X니 뭐니?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적을수록 제 머릿속이 깨끗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네요. 남자친구도 남자친구 어머님도 제정신 아닌 거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검은 속내를 다 들키고 나니까 민망해서 저러는 건지. 아무튼 이번 일로 결혼에 대한 환상은 완전히 깨졌고요. 막말로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야겠어요. 마음이 정말 헛헛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